송채경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 기자고요. 먼저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고 장형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분이시죠.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정원호 구청장님은 일잘러로 지금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혀 있는데 뭐 행정가로서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인간 정원호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덕포차에서 이제 1시간이고 편안하게 이제 술도 드시면서 방송을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에서 태어나셨고 여수에서 쭉 자라시다가 집안 사정으로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수라 그러고 다시 여수로 와서 중학교 입학하시고 근데 여수와 부산이 사실은 약간 간극이 좀 크잖아요. 뭐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 그다음에 언어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가셨는지 좀 그런 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당시 이제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촌 향도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자고 나면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갔고 뭐 어디로 이사 갔고 그리고 나면 또 아이들이 전학도 이사를 안 가면 전학이라도 가는 그래 이제 그런 측면이었는데 하도들 많이 전학을 가니까 다들 이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는 그 가족들이 그럴 만한 가족이 없어서 부산에 외가가 있었습니다. 외가가 부산이어서 유학을 가신 거군요,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이제 저만 이제 외가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입장에서 외가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가로 갔는데 갔더니 말 그대로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부산이신가요? 전 부산 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누가 봐도 부산인데 지금.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복도에 청소하잖아요. 청소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 학생들이 청소 안 하는데 우리는 다 학생들이 했잖아요. 그 시대인가요? 그 시대. 그래서 청소 다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들리더니 꽉 부딪히더라고요. 삐라 그랬는데 제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청소만 하고 있는데 삐끼라? 삐라 하더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말이구나. 네, 둘이 꽝 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기냐고? 안 믿기냐고. 제가 그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저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거의 외국어처럼 들리셨구나. 그래서 교과서만 계속 보고 집에 가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외삼촌이나 이모가 부산 분들이니까 통역을 해줘. 이게 이런 뜻이었어. 통역까지 필요한. 그게 한 1년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답답했겠죠. 내가 뭐라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부산 어디 사시는 어디가 그 정도입니까? 좀 잘 해주시지. 왜 그 터치를. 근데 참 제가 그때 전학을 가서 좀 있을 때 부마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 옆에 동아대가 있었는데 근처에 그때 막 그 시위하고 막 그런 거 부마항쟁. 1979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풍 수학여행 이게 다 취소된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가는 건데 막 그때 슬펐던 기억이 있고 말이 안 통하셔서 갔어도 별로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그 이제 그런 이제 광주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인 그 상 그때 막 다 그 거리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광주 이런 그 항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시기에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걸 부모님께서 불안해가지고 다시 저수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셨군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여수에서 다시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졸업하고
예, 중학교는 다시 여수에서 왔습니다. 그 지금 사투리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고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잘 안 양쪽을 다 다니다 보니까요. 예, 부산 부산하고. 사투리도 알고 여수 사투리. 이게 서울에 오니까 이게 서울 와가지고 금방 또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지셨군요. 네, 서울말 잘 배웠습니다. 아, 확실히 우리 장군님보다 확실히 표준말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부산 가면 부산말 호남쪽에 가서 좀 살아야 금방 또 살아납니다. 부산말. 아, 네. 그러시군요. 세 가지의 언어를 다 잘하실 수 있는. 근데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많이 겪어서서 그런지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좀. 그러게 또 서울 왔더니 또 6월 학생이 또 몇 학번이신 거죠, 그러면?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시고. 그래서 보니까 1989년도에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네. 지내셨고, 뭐 전대역 선전부장, 뭐 이런 이제 운동권 활동을 하셨는데, 총학생회장 시절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어요? 네, 총학생회는 부총학생회장을 했고요. 권한대행을 이제 했습니다.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때는 이제 뭐 시위와 관련된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또 시위도 좀 주도하고 네. 그러다 보면 부상당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뭐 이렇게 돌을 우리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받아서 잡아 예, 던지죠. 막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가 내 친구 하나가 이가 앞에 나갔어요. 아이고. 세 개가. 네. 근데 그 당시는 이거 하는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오랫동안 그걸 하고 다닌 거예요. 이거 없이. 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국리를 내자. 근데 뭐 돈은 없고 하니까 일일 호프 같은 걸 해볼까? 일일오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 그걸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모아서 네. 친구 오. 해줬는데 저는 그래도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연락이 그 왔어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랬었다. 잘 쓰고 고마워. 있다. 아직 쓰고 있다는 거를. 그때 해준이 잘 쓰고 있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정치적 감각이 없어 뛰어나서.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보는 언론인들이 뭐 하나 써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벌써 후보 단일화. 이런 이런 어. 정치 협상의 최고봉은 후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학생회장 후보 단일화 이런 벌써 건가요? 그때부터 후보 단일화를 시작하셨다고. 네. 어떤 일인지 그걸 말씀을 좀. 아이고 이거 그때 이제 이거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그 당시는 이게 학생 운동 내에 그 개파가 NL과 PD. 그 시절이군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숨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수파, 네. 다수파의 총학생회장 후보였고 NL. 너무 다 들어간다. 이제 소수파의 총학생회장 후보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전해에 1년 내내 그거 갖고 막 해서 학생 운동이 완전히 욕을 하고 그때 학우라 그랬으니까 네. 학우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굉장히 비난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가 쇠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그쪽 후보하고 만나서 네. 우리는 이거 한번 통합해보자. 네, 우리 뭐 아주 사상은 다르겠지만 네. 이게 뭐 별거 있겠냐. 이 다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거였는데 이걸 하나로 뭉칠 수 없을까? 네. 공통점을 더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저쪽에 학생회장 후보, 부학생회장 후보, 우리도 학생회장 후보, 부학생회장 넷이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럼 단일 후보를 내자. 네. 그래서 총학생회장부터 과학생회장까지, 동아리 회장까지 다 단일 후보를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싹 정리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제가 총학생회장 후보가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나요? 지금 자기가 총학생회장은 해야겠대요. 저쪽 계열에 있었던 예, 분께서. 왜냐, 당연히 우리가 센데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가 면이 서지 않냐. 그래 이렇게 그 서로 협력하는 뭔가 이미지가 딱 예. 나온다. 니까지 하면 우리가 다 무릎 꿇고 들어가는 꼴이 아니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우리 쪽 하고 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럼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리가 나죠. 났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설득하느라고 며칠 걸렸어요. 예, 그래서 설득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하는 걸로. 예, 학생회장하고 제가 부학생회장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전 직선제가 선출직들이 전부 단일 후보로 나와가지고 네. 다 되는 겁니다. 오. 예. 지금 정치에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지금 양당이 좀 너무 싸우기만 해가지고. 그거 좀 다르겠죠.
아니 대화라도 좀,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단일화는 안 되겠지만 대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학생 회장이신 분이 구속돼가지고 아이고. 대행으로 결국 총학생 회장 한번 아. 하셨거든요. 어쩌면 그것까지 다 내다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셨군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네. 지금 정치나 이런데 되게 좀 에피소드지만 네.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쪽이 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오늘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1995년에 양천구청 비서실장이 되면서 처음 행정에 입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2000년에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구청으로 간다? 이거가 선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네. 이제 제대 전에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막 혼자 이제 뭘 좀 해야 되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와 늦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알바라도 해야겠다. 네. 이제 진로를 찾기 전에 마침 이제 제대하고 나면 뭔가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이제 뭐 시민사회 운동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국연합이라고 그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제가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네. 그때 일했던 분이 자기 지인이 뭐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꼭 와서 좀 알바라도 하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잠깐 고민할 시간이니까 그럽시다 하고 이제 가서 한 게 이제 그 95년도 선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또 당선이 되셔갖고 네. 또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또 마땅히 이거 뭐 그래서 새로 갈 때까지 갈 자리 찾을 때까지 좀 와서 네.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저는 뭔가 이 하나의 빛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게 구청으로 한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게 아니었을까? 그러셨군요. 그런 걸 이제 느낀 거죠. 어렵고 뭐 힘든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구청장실 찾아와요. 밑에서 안 된 거니까, 네. 과에서. 근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만나보면 진짜 억울해요. 그럼 이제 풀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 며칠이 걸리더라도 같이 풀어주고, 뭐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풀어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큰 뭐 학교의 어떤 문제, 뭐 학교에 집단 민원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같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갖고 풀어보면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시고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면 그 당시 이제 한 게 주차 단속 5분 예고제 뭐 이런 것들을 그때 한 건데 네. 뭐 억울하게 잠깐 주차한 걸 단속하더라. 그게 95년도니까 오래된 일이죠. 그러면 5분 정도 유예를 해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컨대 시행을 하면 아이디어네요. 네. 그걸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군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원인들 대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족감 같은 걸 좀 네. 뭔가 좀 운동할 때 채워지지 않았던 뭐 이런 게 좀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근데 다음에 국회의원 그 보좌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보좌관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쪽으로 이렇게 출마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이런.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국회의원을 안 하시고 굳이 그 행정 쪽으로 가셨는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8년을 하고 네. 보좌관 협의 회장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체질에 내 생각에 제 스타일에 이 지방자치 구청장 비서실장도 해보고 보좌관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을 다 본 거잖아요. 네. 아주 가까이에서. 근데 저는 이 단체장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러시구나. 뭐 도전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도전한다면 단체장 쪽이 저는 낫다. 왜냐하면 범위는 작지만 이건 혼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범위는 작지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라는 것은 야당도 있고 여당 내에서도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단했을 때
이쪽이 더 낫겠다. 지방자치가 낫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이 맞아 떨어졌는지 지금 서울에서 유일하게 3선 구청장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양천구청에 계셨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동구를 선택해서 가셨는지. 네, 거기서 계속 살아서. 아, 사라졌구나. 네. 네. 단순한 이유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바꿔야 될 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 부족한 점들. 근데 그 당시 성동구는 굉장히 좀 뭐랄까 열악한 그런 느낌이었죠. 낙후된 느낌.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그리고 애착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네. 예, 이것에서 출발한 거죠. 예, 지방자치라는 건 원래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 지금 마용성 할 때 성이 이성동 성룡마였는데요. 와, 성룡마라고 합니다. 아니, 집값 오른 순서는 마용성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요. 성동구가 그렇게 뭐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잘 살게 됐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게 점점 표밭이 보수가 돼가지고 네.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여기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요. 강북에서는 용산을 네. 김문수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기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네. 제일 적게.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적은 데가 성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원호 구청장님이 여기 잘 살게 해줘서 민주당이 불리한 지형으로 만드신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겼던 건가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지방선거 할 때랑 네. 또 이제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할 때랑 또 대통령 선거 할 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앞으로 이제 서울의 고민이기도 한데 이제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에 좀 나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피곤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에서는 그런 투표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 그런 측면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프레임이. 근데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 3선 하실 때 그 당시에 서울시장 득표율이 39.23%였는데 청장님은 57.60%로 압도적이네요. 예. 서울에서 사실 당선된 민주당 후보 중에는 제일 높은 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와, 그 차이가 16%거든요. 이게 교차 투표의 차이가. 예.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국민들께서 제가 혹시 떨어질까봐 투표율이 그 평균 투표율보다 한 3%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막 그런 결집력도 있었고 당은 저쪽이지만 이쪽을 찍겠다, 정원을 찍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는 아마 효능감을 느낀 국민들께서 이걸 계속 쓰고 싶다라는 게 더 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바지로 갈수록 더 결집하더라고요. 그 효능감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게 성동구인지 맞는데 왜 한강에 막 물 생수 같은 거 갖다 놓고 꺼내서 마실 수 들어간 그거 맞나요? 예, 뭐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한강에서 달리기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들고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달리기 할 때. 그 물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디서 얻으시는 건지 궁금하고. 일단은 좋은 정책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게 있으면 일단 가져와요.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그런 좋은 제안이 왔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만드는데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쉬운 말 민원이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제일 쉬운 말 예산이 없다. 그리고 선례가 없다. 뭐 규정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하지 말자. 좋은 제안이면 선례가 없어도 만들면 되고 규정이 없어도 만들면 되고 예산도 만들면 된다. 다만 시점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들이 오면 이걸 연구를 해서 일단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 확보해서 이제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원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됨으로써 굉장히 만족감을 높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네. 열가기도 그런데 그게 그 정책 자체가 잘 되어서 박수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돼 가지고 훨씬 좀 돋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쭉 내용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비 엄청나게 왔을 때 현장 가셨는데 그때 다른 구청장님 한 분은 직원들하고 찌개 전 먹고 사진 올려가지고 두 개 대비돼가지고 완전히 작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그분이 좀 심각한 분이시긴 하네요. 그래서 그 구청장님한테 지금 뭐 이렇게 좀 미안하다는 사과에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제가 눈빛으로는 얘기했습니다. 하필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요, 저는 약간 이게 근본적인 어떤 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단체장은 광양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뭐 삼선만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단체장이면은 그냥 뭐, 지금 우리 국회의원 몇 선까지만 해라 그런 법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 자기들은 뭐 아주 여러 번 하고 왜 단체장들은 딱 3번만 하고 못하게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처럼 3번만 해야 돼? 그럼 나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튀겠어. 이제 이런 선택을. 저는 성동구민들은 좀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이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니 좀 여기서 좀 좋은 데로 혹시 정원호 구청장 떠나면 우리 구 이거 송수도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이라든가. 할수 네, 있겠네요. 처음에 이제 그런 불안함들이 있으셨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니까 해결책을 찾은 거죠. 네. 이 되면 제가 이제 그게 되면 구청 계속 챙길 수 있겠구나. 좀 더 큰 단위에서. 네, 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함께 쓰자. 뭐 정원호를 함께 쓰자. 예. 만약에 청장님 삼선 제한이 없었으면 구청장을 하셨겠습니까? 시장 쪽으로 생각하셨겠습니까? 결정적인 질문이다 이거. 아니, 그걸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시장 하셨겠네? 아니 뭐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더 큰 데 가는 거는 전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얘기가 나온 김에 서울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십니다. 아직 현직 네. 구청장이긴 하시지만 워낙 이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원래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쓰기 전부터 사실 지지율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지율이 또 확 올라가고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올라간 배경은 스스로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면 네. 대통령님께서 칭찬해 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지지율이 한 15%는 넘어서 한 16 정도는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20% 넘잖아요. 그래서 보통 20% 넘기가 엄청 힘들고 또 15% 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15% 벽이 있고 20% 벽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15% 벽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이게 20% 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게 이제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15%까지 가는 과정, 넘는 과정은 입소문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슈를 막 선점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그런 적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돼서 사람들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정은호가 누구야? 저도 사실은 처음에 딱 나온 거 보고 누구시길래 이렇게 지지를 받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유명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안 유명해서 유명해진 사람. 안 유명한데 지지율이 막 잘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은호가 누구야?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야, 그 정은호가 누구야? 그럼 모르던 사람들이 같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유명해서 유명해진.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움직이신 비법은 뭐 어떤? 제가 움직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쪽지 보내신가요? 문자 폭탄 막 보내고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니 사실은 그 전날 그 다음 날 원래 성수동으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그 SNS 올린 다음 날. 그게 원래 오래전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뭐였냐면 로컬 혁신, 모범 사례, 우수 사례여가지고 성수동.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님하고 총리님, 뭐 장관님들 오셔갖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성수동이 이렇게 로컬 혁신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구청은 그다음에 그때 같이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걸 공유하는 거였고 이게 이제 생방으로 진행되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습니다. 아, 그 문자가 너무 네. 논란이 돼가지고 화제가 돼서 예. 그렇구나. 좀 아쉽긴 하셨겠네요. 근데 뭐 사람들은 아쉬웠겠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그렇군요. 20%를 뚫었는데 아쉽겠습니까? 그게. 근데 사실 거기 갔다 오셔서 올리셨으면 더 좋기는 좋았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것도 홍보되고 그렇죠. 이것도 되고. 예. 그러네요. 그 성동구의 어떤 탈바꿈의 주연은 이제 구청장님이 아니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조연이시라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나중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시면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를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연은 그럼 누구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조연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엔 필요 없어. 내가 주연으로 해서 서울시를 발전시켜 이러신 생각인 건지. 제가 이 성수동 책을 굳이 쓴 이유는 네.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읽어보시고 성수동을 내가 썼으니까 내가 성수동을 정원호가 만들었냐, 네가 다 만들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서문도 안 읽어보고 이제 하시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전에 우리가 개도국일 때는 선진국 가가지고 좋은 거 받아와가지고 이걸 잘 적용해가지고 행정에서 끌고 가면 성공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른 선진국에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배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 끌고 갈 수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살짝 보면 우리나라의 시민과 기업은 세계 최고예요. 네. 기업도 인류, 시민도 인류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 시민과 기업인데 이걸 활용해야죠. 도시에서. 네. 그래서 성수동의 한 방식은 그겁니다. 제가 늘 조연이고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거는 앞으로의 도시 문제 해결은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다. 행정은 그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네. 거기서 모아지는 지점, 그거를 정책화하고 제도화해서 예산 뒷받침을 해주면 네. 저절로 가게 돼 있다. 근데 굳이 이 예전에 도시재생 실패한 데들 보면 성수동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성수동 도시재생은 제안을 다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데들 보면 관에서 다 짜갖고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갑시다 하고 설명을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성수동 도시계획은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거, 기업들이 제안한 걸 정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붉은 벽돌 지원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소셜 벤처 지원 정책, 네. 서울숲 앞에 있는 박스 파크로 된 언더스탠드 에비뉴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거예요. 네. 저희는 잘 듣고 이거 해야 되겠네라고 그걸 제도화해서 뒷받침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갈 수 있게 도와드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세계적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다. 이제 서울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힘, 네. 그 힘은 기업과 시민들한테 있다. 네. 그 전문가들한테 있으니까 그분들이 방향을 잘 듣고 그걸 행정에서는 정책화하고 뒷받침하면 된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게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딱 제일 처음 빨간 줄을 그었던 게 네. 행정의 본질은 그 물이 흐르고자 하는 방향을 막지 않으면서 제때 물꼬를 터주고 유속을 조절하며 가뭄과 범람을 예방하는 일에 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겸손하게 하시니까 조연이지 행정의 역할들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그렇게 크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행정에 대한 리더십
리더십과 정원호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리더십이 약간은 차이가 좀 있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네. 순한 맛 이재명. 네, 뭐 제가 이렇게 순한 봐서. 맛 이재명. 네, 근데 이게 태도와 자세 부분에 있어서의 순함,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부분도 있지만 네.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가지고는 시대의 변화처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더라고요. 장관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매운맛이에요? 시원한 사이다 맛이죠. 사이다. 아니 매운 맛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매운맛 맞는 거 아니에요? 순한 맛의 반대는 매운맛이죠. 매운맛이지. 예. 어떻게 순한 맛의 반대가 사이다 맛입니까? 매운맛이 이렇게 격한 안 좋은 건 맛이죠. 아니에요. 격한 맛이죠. 아니,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이게 끌고 나가시는 사실 추진력이라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고, 네.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게 북돋아주는 오히려 그 추진력이 있으신 느낌이고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이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서로의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너무 쑥 들어오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출마 선언 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언제 출마하실 예정이세요? 원래는 이번 주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네. 상 때문에, 사회장 때문에, 네. 이해찬 전 총리 총리. 사회장 때문에 일주일씩 이렇게 뭐 북토크도 연기되고, 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도 연기되고 하면서 연기됐는데, 네. 뭐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예. 곧. 좀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예. 출마 선언하고 사실 그 부청장 현재 역할이 책임을 지는 소중한 역할이지만 사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지금 종횡무진 뛰어야 될 텐데 그리고 예. 말 가리지 않고 해야 될 텐데 약간 답답하심이 근데 있을 지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현직 구청장이라 예.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거든요. 네. 현직 구청장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 뭐 선거 중립 의무 뭐 이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말을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면 그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 좀 뭐 이런 건 좀 안 되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저희가 항시 나올 때 네. 어느 수위까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와요. 네. 안 그러면 이게 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심한 비방은 안 되는 거. 네. 근데 심한 거가 뭔지는 참 애매해. 수위가 어느 정도가 돼야 그리고 되는지. 정치 중립도 네. 그 좀 정치 중립에 위배될 정도 하면 안 된다. 네. 그 위배가 어디까지?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건데 네. 예, 그게 참 제약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난이나 이런 게 늘상 있기 때문에 지금 눈 오고. 엊그저께도 폭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지자체장으로서의 그 일선은 그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이게 곧 또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책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데 이걸 뭐 선거운동 하겠다고 이걸 하고 가기에는 네. 무책임한 것 아하,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의 선거운동에서는 불리함이 있더라도 네.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사퇴를 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네. 그 6월 3일에 이제 지방선거. 근데 서울시장 이기는 쪽이 결국 이기는 걸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가름이 나오거든요. 다른데 많이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은 뭐 어느 당이 졌어 이렇게 되는 건데 6월 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지금 당내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변을 안 하실 테니까 그건 안 여쭤보겠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좀 이상해요. 뭐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사이가 나빠져 갖고 막 사퇴하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저기 이제 직감에 그냥 정치부 기자로서 직감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나경원, 윤희숙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뭐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안 나오는 국힘이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서울은 이게 중도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예, 이게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면 민주당이 이길 때 국힘이 이길 때가 있었는데요. 반반이죠? 예, 10번 선거에서 5번씩 그렇습니다. 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4번, 한 분이 3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7번 나머지가 이렇게 네. 있는데 그때 보면 민주당도 당의 그 중심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외부 영입을 해서 아하. 하거나 심지어 무소속을 밀어서 당선시키거나 해서 그래서 좀 중도층에 어필하는 그런 분들로 조순, 고건,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국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당 쪽도 당의 중심부가 나와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당의 중심부가 나오면 다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그 경제 그때 쪽에, 참신했죠. 예, 참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그 참신했죠. 예, 아주 그 한때 참신했죠. 청호 나이트 물광고 깨끗한 이미지. 맞아요. 그때 뭐 5변호사, 2변호사 막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래서 그 참신한 이미지로 네. 중도층에 어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권 후보들을 다 이겼습니다. 네. 그런 참신한 이미지로 상대방 대권 후보들을 이기고 이제 시장들이 됐죠. 그때까지는 다들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어느 순간 그 이후에 어느 순간 대권이 보이면서 불행하기 시작했죠. 다. 네, 뭐 중간에 사퇴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후보가 나와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당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이기는 거고 당의 핵심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네. 거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중도층에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국힘에선. 네. 이게 뭐 쿠데타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네, 맞네요.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찬성 입장을 네네. 찬성 가졌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도층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현직 있죠. 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른 후보로 넘어간다 그건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서울시를 포기한다. 예. 이야,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핵심부에서 나오면 잘 안 된다. 지금 다른 후보들 중에 핵심부에 있는 분이 누가 계시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하라고 네. 했는데, 네. 이야, 왜 내가 후보가 돼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아, 저도 약간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렸나요? 예. 아, 네. 오세훈 시장이 강점이 있다. 예. 야, 성관이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아니 지금 저하고 짜고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아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과 만약에 결혼다고 했을 때는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정원호 청장님께서 민주당에 대한 선명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지점은 이제 제가 그런 지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계속 12년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쭉 이제 저는 정책으로 외화시켰죠. 네. 예, 그래서 정책으로 가장 민주당스러움을 정책화한 거고 말로 하기보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해왔던 정책을 보면 가장 민주당스럽다. 아. 예, 뭐 근데 그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SNS 한 방으로 뒤집혔어요. 아, 그래요? 끝났나요? 네, 민주당 안에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부총장님 지지하는데 우리가 어딜 딴 사람을 해요. 어허. 그래서 당내 여론도 그리 이 대목에서 한 잔이 당내 여론 제가 볼 때 두 분 미리 만나셨는데. 아니 당내 여론도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현안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이제 공급 대책을 네. 발표를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부총장님께서 약간의 이제 충돌이 네.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이제 공급 부지 중에서 그 태릉 시시 네. 그 주변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운상가 그 주변 종묘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낳고 있는데 태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최근에 아니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역 주택 공급은 안 되나 이렇게 써서 이제 이중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꾸로 아니 그러면 종묘는 안 되고 뭐 태릉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일단은 둘 다 유사한 영향 평가를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 좀 잘 안 읽어보고 하시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11월 달 초에 세운 그 사지구, 네. 종묘 앞 세운 사지구 개발건이 났을 때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하자. 네. 왜냐하면 종묘 인근에 뭘 개발을 할 때는 그런
영향평가를 받고 하게 유네스코에서 권고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달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유산 영향평가 진행하면 깔끔하다. 네. 근데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가 굉장히 계속 지금 몇 차례 독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강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해서 박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산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딴 세계 유산인데. 네. 그래서 유산청이 나서서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좀 더 생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걸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네. 그런데 태릉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태릉 시시는 태릉 앞에 그러니까 거기는 국토부에서 아예 이번 발표문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진행하겠다. 어허. 그렇게 아예 넣어놨어요, 문구를. 네. 경우가 다르네요. 일단 받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입장이죠. 개발을 하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산 영향평가 받고 진행하면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지킬 수 있고 훼손하지 않고 그 앞에 개발도 할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그걸 받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잘 안 읽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두 분은 이 지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논란 가지고는 너무 명쾌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부동산 대책 전반으로 보면은 네. 한 가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 네. 가지고 암적인 네. 반드시 이번에 마귀로 아마라는 말도 쓰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야 뭐 박수를 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시지만 아까까지 확정하지 않으신 그 총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로 가는 부분들이 선거의 유불리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정상화니까 강경이라기보다는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엇박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은 이제는 뭐 소비재 정도가 아니고 자본재, 투자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으면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당국자들이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국자가 둘입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 네. 국토부. 이렇게 두 곳인데 이 두 곳에서 같은 신호를 보내줘야 안정이 되는데 이게 신호가 틀리면 불안해거든요. 불안하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시장께서 토어제 풀어줬다가 오히려 확대하는 번복 사태가 35일 만에 번복 사태. 네. 그것 때문에 폭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게 정부에서는 이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토어제를 실시를 했는데 네. 이걸 풀어버림으로써 다른 신호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을 겪다가 폭등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공급 정책도 수요 관리 정책도 전부 서울시가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네.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른 생각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네. 지금은 어찌됐든 한 목소리를, 집값 안정으로 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딴 목소리를 내는 게 문제다. 네. 그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운맛 정책의 강점이 있어요. 야, 이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일 독하게. 매일도 아니고 매일 하루에도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막 가지 몇 여러 개를 막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네.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진짜 박살나는 거 아니야?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한 4월쯤 되면 아마 내놓을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효과는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매운맛만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구청장님 설명하셨듯이 행정이라는 게 물고 관리, 우리 장관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 지혜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앙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뭐 잘 안 보여요. 뭘 하고 있나? 뭐 제대로 내놓은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또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인 어떤 그 앙금 때문에 일부러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장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시는군요. 잘. 네. 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건 잘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거기에 큰 방향은 가지만 나머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틈틈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막 뭐 이게 불편하고 이게 뭐 이런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네. 정책 당국자라고 하면 그걸 딱 해서 불편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경우가 불편하니까 이건 좀 보완이 돼야겠다라고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깥에 대고 뭐 얘기만 하고 네, 있다. 그건 혼란을 계속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책을 뭔가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 현안을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한번 이제 중앙에서 부결됐다가 이번에 지난 3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312표, 60.58%, 반대가 39% 정도 나왔는데, 이게 물론 통과되긴 했지만, 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표가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정청래 대표가 당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모두가 딱, 뭐, 방향에 있어서는 1인 1표제가 맞다. 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이라는 게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 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어쨌든 논의가 되다가 투표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결정된 것은 이제 다 따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보완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가 돼서 지도부에서 그런 보완할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 한다. 네.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타입니다. 그 구청장님 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전출직 공직자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구청장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도 이제 그런 약간의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시장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맞긴 한데 그래도 나는 행정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서울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 유권자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되네요. 일반 유권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여러 가지 식견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거, 여야 관계 이런 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한 거 한 3개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3개.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분 내에 끝낼게요.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길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 대표가 뭐 이렇게 국가 비전을 이렇게 세게 냈나 싶긴 한데 아무튼 보니까 영수회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실제로 여야 관계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 지금 여야 관계가 특히 정청래 대표도 매운맛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야 관계가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물론 더 매운맛이고. 네. 근데 이런 영수회담과 뭐 여야 관계 이런 걸 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적은 아니지만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한데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대화가 늘 필요한 거죠. 예, 대화가 정치에 있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가 필요하다. 예, 두 번째 이건 더 쉬운 질문인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우선 할 수 있는 개헌만 하자. 또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이분은 그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만이라도 하자. 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일단 여야가 개헌을 일단 하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걸 포함해서 이 순차 개헌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어쨌든 개헌을 갈등 구조로 개헌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맞다. 예, 개헌을 예전처럼 막
한쪽이 유리하게 짜놓고 밀어붙인다고 하는 건 저항이 생긴다. 개헌, 그 헌법 같은 경우는 합의의 기초에서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헌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자치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 조금 강화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합의 가능한 것들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계적 개헌이라도 네,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유 충분히 하세요.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깡패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는지. 와 간단하다 진짜 질문이.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국제 질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힘 있는 사람이 쭉 이제 보살펴주는 느낌.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하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 있는 사람 야 내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럴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각국이 지금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지금 국제질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잘 대응할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하고 좀 한판.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예. 그걸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 하고 있다. 밀당을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고시에이션 기본적으로 밀당이 기본이니까 보수 쪽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특히 대외 관계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저희가 대일 관계는 아주 좋아졌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좋게 가야 되는 게 외교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뭐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민주당도 뭐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당내 갈등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면서 지금 당에서 친한계와 당 지도부 사이에 굉장히 이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장 외에서 지금 뭐 이번 주말에 토크 콘서트 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바람직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그쪽 내부 사정으로 보면 뭐 저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예,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보내버리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궁금한데, 이건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저는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개헌을 그렇게 연성화시키는 게 헌법을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전면적으로 이 의제들을 국가의 중요한 방향에 대한 모든 정책 논의들이 다 오픈돼 버리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 번 정도 우리나라가 한번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되든 뭐 가시는 길을 갈 때 개헌이라는 문제가 되게 주요한 아젠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실 때 입장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묻고 답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행정통합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투리는 전혀 안 쓰지만 부산 사람 그래서 언제나 혼자 주장하고 계시는. 부산 혹은 지역 뭐 지방이란 말을 사실은 좀 폄하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생사를 걸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 통합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서울에 계신 분이니까 저 지역 통합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궁금합니다. 제가 개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이 시작될 때 당연히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룰을 합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고치면서 쭉 가는데 그 얘기를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논쟁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합의가 되는 거 엄청난 논쟁이
되다가 합의가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걸 좀 묶어서 하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은 또 논의를 하게 예,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두 번째 말씀 주신 지방통합은 저는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통합 쪽으로 가는데 이 이유 자체는 교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군 단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예전에 군수가 말 타고 행정할 때 예, 그때의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차량으로 금방금방 하고 KTX가 다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물리적 거리가 확 그 개념적으로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울경 얘기 나왔잖아요. 부울경을 그러면 행정통합을 자체를 할 건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메가시티 형태로 해가 특별지방자치에서 일단 부울경이 있고 그 상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경제나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담하는 걸로 갈 건지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그 지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은 저는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해서 권한이 막 넘어가는 거죠. 지방통합과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한 거고 거기서 하는 건 권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서울도 서울, 경기, 인천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통합은 아니지만. 통합보다는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이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해서 중복되는 인프라, 이 중복돼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서울에 있는 거 나눠 쓰고, 경기도에 있는 거 나눠 쓰고, 인천에 있는 거 나눠 쓰면서 상생하면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교통이 서울만 있고 경기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버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 측면에서 뭐 엄청난 손실이 나오는 거죠. 경기도 분들의 피해라든지. 근데 이걸 같이 나누면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경기도가 나누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없죠. 서울에서 쓰면 되니까. 이런 방향의 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걸 만드는 형태에 필요하다. 그러면 각 지역에는 아예 행정통합을 해서 특별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점만 차지는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 건지 이것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맞다고 보고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면 된다. 예. 제가 장모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요? 원래 질문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구나, 맞네. 예. 아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대전, 충남도 합치고, 대구, 경북도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합치겠다고 하고, 광주, 전남은 뭐 거의 이제 결론이 났고, 부울경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냐고. 부산에서만 태어난 거지 뭐. 사투리도 안 쓰시는데 잘 모르죠. 네, 장모님. 진짜 모를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부산이 지금 많이 좀 이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까? 예전에 이 근성에서 이게 전망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예. 각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이게 작은 단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시켜서 자생력들을 넓히는 방식으로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이 자원을 그렇게 나누는 개념이라면 여기는 이를테면 해양 수도 벨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영역들을 키워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저는 부울경 쪽은 행정통합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서울말로 과연 서울말이었을까요? 여기 얹어가지고요. 부총장님한테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경기까지 확산되고 있고 한데 이게 결국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 정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흐름 관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갈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좀 있다가 사실은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은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서울이 돈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정치 권력,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특히 헌법재판소 예. 등등 해서 저는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야 서울은 어떤 경제 도시 뭐 미국 뉴욕처럼 이렇게 네.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시죠? 네, 저는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도시잖아요. 서울은 비교 불가하죠. 다른 도시와 경쟁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은 이제 국제 도시랑 경쟁을 해야 된다. 뉴욕, 도쿄, 상해, 싱가포르 이런 북경 이런 데랑 경쟁을 해서 우위를 특히 아시아권에 도쿄랑 싱가포르랑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비교 우위를 가져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지방과 경쟁하는 차원에서 막으면 안 된다. 대신 외국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한다거나 네, 우리 서울 자체에서 국제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문화 컬처 컨텐츠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R&D 그리고 요즘 특히나 이제 의료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폭발시키는 그런 차원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짠다. 근데 그 계획은 국제도시랑 경쟁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여기서 그런 정도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로 한 건 글로벌 G2 서울. 글로벌 G2. G2 예, 서울. 그래서 네. 국가로는 우리가 G2가 되기 어렵죠. 그렇죠. 예, 뭐 워낙 G2가 확고하니까. 그러나 도시로는 서울이 G2가 될 수 있다. 서양의 뉴욕이 완전 경제 수도 역할을 하듯이 동양에선 서울이 경제 문화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지금 무르익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미국이 엄청난 갈등 관계가 남북의 갈등 관계보다 더 크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기회죠. 코리아 리스크라고 했던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들이 그 지점에 지정학적으로 오히려 강점으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차원이고 싱가포르는 예전에 강점인데 여기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하고 막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완벽합니다. 구조가. 피지컬 AI 시대에 수도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일본과 서울이 그런 동등한 조건이었다면 일본이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문제는 한국에 있고 일본은 재난. 재난. 위험이 늘 있고 네. 그게 이제 일본의 리스크였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지만 한국의 코리아 리스크는 지금 일본보다 오히려 좀 약해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G2 가능성이 있고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고 지방과 경쟁하는 서울이 아니고 국제도시와 경쟁하는 서울이 되자. 외국에서 벌어와서 지방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네. 그 낙수 효과 네, 그런 형태의 서울이 돼야 된다. 네. 마무리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구청장 사선이 가능해서도 서울시장 나가셨겠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서울이 요즘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뭐 하는 것마다 세금 아깝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고 또 한 가지는 시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지켜지고 네. 보장받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의 그런 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각자의 그 삶이 의미를 갖는 그렇게 행정이 좀 뒷받침이 되는 네. 그런 서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더 얘기하면 뭐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해서. 아, 예, 오늘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데, 저희 공덕부차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덕부차 재밌으셨죠, 다들? 네. 성수동이나 빨리 가보세요. 15년 전에 가봤다니까요. 15년 후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덕부차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조합, 과채 음료 아임굿을 소개합니다. 피로하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임굿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할인 이벤트로 현재 예약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덕부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